당신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닐 포든, 모범적인 교육자이자 지역사회의 기둥이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무실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지고 커튼이 쳐지는 순간 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바로 그 삶들을 파괴하기 위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타락한 패티시를 가진 잔인한 포식자였습니다. 그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나 끔찍해서 당신은 그것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수년에 걸쳐 이어졌으며 역사상 가장 혐오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문제의 인물은 닐 프레데릭 포든입니다. 그는 1957년 8월에 태어났으며 이 사건들이 진행되는 동안 60대였습니다. 닐 포든은 30년 넘게 웨일스 교육계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1988년 영어 교사로 시작되었으며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1997년까지 닐은 북웨일스에서 가장 큰 중등학교 중 하나를 이끄는 교장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교육 분야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닐은 강한 의견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으며 지역 및 전국 언론에 자주 출연했습니다. 닐은 학교 정책과 자금 문제에 대해 논평해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았으며 그의 목소리는 정치인과 기자 모두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명성은 그의 과대망상적 성격에 걸맞은 영향력으로 변했습니다. 동료들은 닐이 회의를 지배하고 보통 고위 지도부와 운영위원회 간에 공유되던 결정들을 독단적으로 통제했다고 묘사했습니다. 닐은 심지어 권력을 자신의 손에 집중시키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단기 고용 계약과 공개적인 비판을 사용하여 통제력을 유지함으로써 이를 수행했습니다. 닐은 공포를 통해 직원들을 관리했습니다. 직원들은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만약 어떤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 자리를 잃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한 번은 고용재판소에서 닐이 한 교사를 괴롭혔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기록상 2년의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이 2년의 경고는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르치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닐이 괴롭힘 혐의를 받은 이유는 자신의 학교를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 시험 결과를 조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교사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목소리를 높여 닐을 신고했습니다. 그 내부 고발자는 나중에 시험 결과 문제를 제기한 후 닐로부터 4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닐은 다른 대부분의 직원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냈고 그들은 지지를 표명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똑같은 처우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강요당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닐에게는 그를 위해 일하는 병적인 추종자 집단도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반대의 부재가 여러 건의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 닐의 부교장이자 아동보호 책임자가 사망했습니다. 그 후 닐은 이어서 스스로를 생활지도 및 아동보호 업무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아동보호 자격증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닐은 절대적인 권력의 위치에 있게 되었고 학교에서 가장 취약한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약한 학생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마다 닐은 그 아이들에게 접근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후 닐이 모든 아이에게 악몽이 된 이유입니다. 나중에 그는 점심값으로 단 2펜스를 빚진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을 거부하라고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이는 영국 내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켰고 영국 축구 선수 마커스 래시포드에 의해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공개적으로나 밀실에서 저지르고 있던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징후가 있었고
2018년 초부터 경고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 역겨운 남자를 멈출 수 있었던 총 50개의 신호가 무시되었습니다. 2018년 직원들은 그가 밤에 자신의 개인 계정으로 한 학생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학생은 나중에 그의 사무실에서 책상에 머리를 대고 자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학생은 그가 학교 캠퍼스에서 한 소녀와 단둘이 걷다가 소녀가 그의 차에 타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찰에 통보되었지만 그는 단순히 소녀를 집에 데려다주는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인터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학교의 아동보호 책임자가 사망하고 닐이 스스로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그에 대한 모든 우려사항은 다시 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닐은 자신이 지원 세션이라고 부르는 것을 위해 자신의 사무실과 다른 장소에서 학생들을 단둘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그가 불을 끄고 커튼을 닫아두었으며 그것이 비밀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고위 직원들은 그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학생의 경찰 조사와 진료 예약에 동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로서의 경계에 대해 그에게 경고했지만 공식적인 기록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NPCC와 성폭행 상담센터를 포함한 외부 기관에서 그의 행동에 관한 회부서를 보냈습니다. 각각의 회부서는 아동보호조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해 전국적인 봉쇄 기간 동안 그는 승인 없이 2명의 학생을 학교에 머물게 했습니다. 고위 동료들은 불안함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를 신고하기가 너무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그는 다른 학교의 경영직으로 승진했습니다. 우려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동안 부적절한 신체적 제압과 여학생과의 비전문적인 접촉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 불만사항들이 다른 학교까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2022년 초까지 직원들과 학생들은 그가 취약한 소녀들과 단둘이 남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그의 고위팀은 학생들을 만날 때 문을 열어두고 커튼을 올린 상태에서만 만나라는 서면 경고를 발행했으나 업계인 proms A10 그는 단순히 그들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2023년 여름 한 사회복지사가 그가 동의 없이 학생을 안았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약 9주 동안 기관들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계속해서 학생들을 사적으로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개입했더라면, 그리고 규제 기관들이 조금만 더 깊이 파헤쳤더라면 진정한 스캔들을 발견했을 수 있었던 수많은 언급되지 않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2023년 9월 6일 한 학생이 직원들에게 자신이 닐과 관계를 맺어왔음을 밝히고 자신의 전화기에 있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원들, 당국,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은 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피해자 A라고 불리는 I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닐이 그 사건들의 가해자임을 가리키는 2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첫째, 피해자들은 공식 문서에서 코드 알파벳으로 식별되는데 그 이유는 당시 18세 미만이었으며 영국 법에 따라 평생 익명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어지는 사건들은 경고와 함께 전달됩니다. 피해자 A는 2017년에 확인된 취약점을 가진 채 닐의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 동안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생활 지도 지원이 여성 직원에 의해서만 제공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피해자 A와 법률기관이 관련된 사건에서 책임 있는 성인의 출석이 필요했습니다. 부모나 합의된 여성 직원 대신 닐이 이 피해자와 함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약 400명의 학생을 감독하는 교장으로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당연히
합의된 아동보호협약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의 일부로 닐은 피해자 A에게 자신의 개인 이메일 주소를 주어 그녀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소통이 당면한 문제를 넘어 지속되도록 허용했으며 때로는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그녀가 그의 관심에 더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닐은 나중에 피해자 A를 일반의 GP 예약에 데려갔고 이어서 성폭행 상담센터에 데려갔습니다. 그는 생활지도라는 명목하에 그녀와 1대1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그녀를 산부인과 진료에 데려갔습니다. 이 모든 접촉은 피해자 A의 부모가 알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의료 서신은 마치 그가 피해자의 보호자인 것처럼 그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취약한 학생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눈치챘고 학교 캠퍼스 내에서의 여러 경계 위반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녀와 단둘이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원들은 나중에 그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았고 그는 그녀를 진료 예약 장소까지 차로 태워다 주거나 데려왔습니다. 곧 그녀는 그의 개인 전화번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그에게 이러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닐은 피해자 A의 집으로 가서 그녀를 태우고 심야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닐로부터 밤 9시 30분에 끝나는 제과 제빵 수업에 참석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의심스럽게 여겼습니다. 닐과 피해자 A는 자신들의 상호작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들은 왓츠앱 왓츠앱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그는 그녀에게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진술과 디지털 증거에 따르면 소통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차 안에 있는 동안 닐은 피해자 A에게 구강 선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자신이 멈춰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가 계속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닐은 또한 소변에 대한 기괴한 패티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차 안에 있는 동안 그는 피해자에게 물을 마시게 한 뒤 방광을 누르도록 강요하여 자신을 위해 소변을 보게 했습니다. 그 소변으로 그가 나중에 무엇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메시지에는 그가 그녀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무덤까지 가져가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검색 기록에는 나이 많은 남자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또는 그루밍 중인지 확인하는 법과 같은 문구와 성폭행에 대한 잠재적 징역형에 관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A는 자신이 학대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하기에 너무 미성숙했고 그래서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후의 조사 결과 피해자 A만이 영향을 받은 유일한 학생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닐이 그루밍하고 있던 또 다른 매우 취약한 여성은 피해자 C였습니다. 2018년 초 학교 기록에 따르면 그는 밤늦게 피해자 C의 개인 이메일로 자주 메시지를 보냈으며 직원들은 그녀가 그의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거기서 잠을 자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018년 7월 9일 한 학생은 그가 한 소녀와 함께 걷다가 소녀가 그의 차에 타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학교는 이 소녀를 피해자 C로 식별했으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의 차에 탄 소녀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닐을 신문했지만 이상하게도 소녀가 집에 갈 차편이 필요했다는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학생은 인터뷰를 전혀 받지 않았고 다시 한번 명확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속 주일도 채 되지 않은 2018년 7월 24일 피해자 C가 거주하던 지원주택 유닛의 관리자는 경찰과 사회복지서비스에 피해자 C가 방과 후에 닐과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기관들은 다시 한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 혐오스러운 가해자를 잡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러한 기괴한 행동에 대한 혐의가 피해자 A와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동시에 2020년 4월 봉쇄 기간 동안 그는 승인 없이 피해자 A와 피해자 C를 학교에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들을 단둘이 가르쳤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중요한 피해자는 피해자 E입니다. 피해자 E는 사건이 폭로되었을 때 두 번째로 나선 고소인이었습니다. 닐은 피해자 E를 자신의 작은 섹스토이라고 불렀으며 그녀에게 자신을 Mr. P라고 부르도록 강요했는데 이는 완벽함, perfect을 의미했습니다. 이 남자는 비열한 인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주 피해자 E를 자신의 차에 태워 새로운 하이킹 장소를 물색한다는 구실로 시골 주변을 드라이브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그가 나중에 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학교에서 피해자 E를 태우고 한적한 길로 데려가 그녀에게 몹쓸 짓을 강요했습니다. 피해자는 나중에 그가 이 일을 할 때 그녀의 목을 꽉 쥐었다고 말했습니다. Adverment, Quarter Talver, Talver. 비슷한 시기에 닐은 아동, 청소년 및 교육위원회의 연사로서 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그는 피해자 E를 태워 자신이 머물고 있던 호텔로 데려가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 B는 똑같은 수법으로 그루밍된 또 다른 무고하고 취약한 소녀였습니다. 이 피해자는 닐이 부르는 소위 개인 치료 세션을 가졌습니다. 피해자 B는 한 번은 닐에 의해 목을 잡힌 채 그가 그녀의 다리와 허벅지 위쪽으로 손을 밀어넣는 강압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F는 검토 보고서에는 등장하지만 형사 사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조종하여 자신에게 매료되게 만들었습니다. 검토에 따르면 소녀는 그에 의해 위안을 얻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차를 끓여주고 몇 번이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녀를 단둘이 맞이했습니다. 닐은 그녀가 자신에게 중요하며 공통점이 많다고 말하며 그녀를 특별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F는 닐이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으며 항상 그녀를 위한 시간을 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닐은 또한 그녀를 자주 안아주었으며 이는 법적 아동 보호 경계와 피해자 F의 개인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포옹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닐이 정기적으로 사용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는 접촉을 더욱 확대하기 전에 첫 번째, 신체 접촉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대개 소녀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피해자 G였습니다. 그루밍 과정 중 한 번은 그가 그녀를 안았는데 그녀가 움직일 수 없도록 그녀의 팔을 옆구리에 붙인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불편하고 숨이 막힐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더욱 기괴하게 만든 것은 그가 그 포옹을 5분 넘게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G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보고되었지만 결국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G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닐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닐은 그녀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했지만 닐은 단순히 그녀를 붙잡아 강제로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피해자 G는 매우 어렸으며 나중에 사건 기록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소녀가 일어난 끔찍한 일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0년 5월 S라는 이름의 또 다른 피해자가 닐이 자신에게 너무 신체적으로 접촉하려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2명의 교사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2명 모두 닐과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교사는 단지 소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이며 닐이 S에게 저지른 나쁜 짓들은 평소처럼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몇 명의 이름만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적어도 19명의 학생이 결코 겪지 말아야 했을 일을 경험했습니다. 2023년 9월 6일 등교 시간에 피해자 A는 자신이 닐 포든과 관계를 맺어왔음을 밝혔고 생활지도 팀원에게 왓츠앱 메시지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많은 범죄가 저질러졌음을 나타냈습니다. 오전 10시 45분경 당국은 피해자 A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A는 너무 겁에 질려 학교 벽장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직후 닐은 이 정보를 전해 듣고 모든 증거를 삭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그는 피해자 A로부터 받은 자신의 전화기 속 이미지 17장을 삭제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타락한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결국 증거가 발견되었고 북웨일스 경찰은 그를 체포하여 형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A는 이어서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닐의 집과 직장에서 장치들이 압수되었습니다. 사건 조사를 위해 통화, 메시지 및 데이터가 회수되었습니다. 닐이 체포된 직후 피해자 E, 피해자 B, 피해자 C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접촉 및 에스컬레이션, 단계적 확대,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 통신 체인을 매핑했습니다. 경찰 신문 중에 닐은 완강하게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으나 경찰이 발견한 증거들은 점점 더 그의 범죄를 입증했습니다. 닐이 기소되어 구금되기까지는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닐이 단호하게 무죄를 주장한 후 2024년 4월 22일 몰드 왕립법원 몰드 크라운 콜에서 재판 날짜가 잡혔고 검찰과 변호인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검사는 닐 포든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하며 시작했습니다. 사적인 메시지는 점차 성적으로 변했습니다. 회의는 학교 밖에서 마련되었고 침묵을 지키라는 신중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타임라인은 전화 데이터, 이동 확인 및 학교 일정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취약한 소녀들이 증인으로 나서 재판을 닐이 그들에게 저지른 범죄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책임을 부인했으며 배심원들에게 소녀들이 말하는 내용과 문자 메시지의 의미를 의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법의학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일반적인 경영상의 결정이 사악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닐은 법정에서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전문적이었으며 이러한 혐의는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6일에 걸쳐 증거와 증언은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2024년 5월 15일 배심원단은 12건의 아동 성폭행을 포함한 19개 혐의에 대해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피해자들의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선고 공판은 2024년 줄라이 1일에 열렸습니다. 그는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석방 고려 대상이 되기 전까지 3분의 1을 복역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판사는 닐이 어린 소녀들을 먹잇감으로 삼았고 오만한 자아 존중감에서 행동했으며 그가 초래한 해악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그가 무기한으로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은 너무나 많은 이들이 눈을 감아주었으며 교육 시스템, 아동 보호 및 경찰 서비스 내부의 무능과 부패가 훨씬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닐 포든 사건은 최근 몇 년간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이 현대 시대에 닐 같은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이러한 혐오스러운 죄악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50개의 경고 신호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일어서서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